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늘 엄격했던 학교 선생님은 시험날을 대비해 학교가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졌다. 그의 회초리와 잔은 이제 거의 쉬는 법이 없었다. 적어도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말이다. 오직 가장 덩치 큰 소년들과 18, 20살 된 젊은 아가씨들만이 매질을 피할 수 있었다. 도빈스 선생님의 매질은 상당히 강력했다. 그의 가발 아래에는 반질반질한 대머리가 감춰져 있었지만 그는 아직 중년이었고 근력이 약해진 기색은 전혀 없었다. 중요한 날이 다가올수록 그의 폭군 같은 성향은 더욱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생들의 사소한 실수조차 가차없이 벌주는 데서 복수심 어린 기쁨을 느끼는 듯했다. 그 결과 어린 학생들은 낮에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밤에는 복수를 계획했다. 마침내 아이들은 힘을 합쳐 눈부신 승리를 거둘 만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간판장의 아들을 끌어들여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도빈스 선생님이 하숙하고 있었고 그 아이 또한 선생님을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곧 선생님의 아내가 시골로 방문을 가게 되어 계획을 방해할 요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선생님은 중요한 날이 오면 늘 술에 취하곤 했기에 간판장의 아들은 시험 전날 밤 선생님이 적당히 취기가 오르면 그 일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선생님이 의자에서 잠이 들면 적절한 시점에 그를 깨워 학교로 급히 보낼 작정이었다. 마침내 그 흥미로운 날이 찾아왔다. 저녁 8시 학교 건물은 눈부시게 불이 밝혀졌고 화환과 꽃잎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선생님은 단 위에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그의 뒤에는 칠판이 놓여 있었다. 그는 적당히 취해 보였다. 그의 좌우 3줄, 그리고 앞쪽 6줄에는 마을의 저명인사들과 학생들의 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 시민들이 앉은 줄, 뒤쪽에는 널찍한 임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곳에는 이날 저녁 발표를 할 학생들이 자리했다. 씻고 차려 입느라 불편해 보이는 어린 소년들, 키가 크고 어색한 소년들, 그리고 하얀 드레스와 모슬린 옷을 입은 소녀들과 아가씨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맨팔, 할머니의 오래된 장신구, 분홍색과 파란색 리본 조각, 머리에 꽂은 꽃을 의식하며 눈에 띄게 긴장해 있었다. 그 외의 모든 자리에는 발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아주 어린 소년이 일어나 쭈뼛거리며 제 나이 또래 아이가 무대에서 연설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으시겠지만 라는 구절을 암송했다. 그의 몸짓은 마치 고장이 난 기계처럼 어색하고 뻣뻣했지만 간신히 끝까지 해냈다. 비록 극도로 겁을 먹었지만 준비된 듯한 꾸민 인사를 하고 퇴장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다음으로 작은 여자아이가 부끄러워하며 메리에게는 작은 양이 있었죠. 를 읊었다. 그녀는 연민을 자아내는 작은 인사를 했고 박수를 받으며 얼굴을 붉힌 채 행복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은 톰 소여 차례였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앞으로 나와 멈출 수 없고 불멸의 연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를 열정적으로 외쳤다.
손짓도 격렬하게 곁들였지만 연설 중간에 그만 말을 잇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극도의 무대 공포가 그를 덮쳤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목이 막힐 것 같았다. 관객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긴 했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정적이었다. 선생님이 얼굴을 찡그리자 톰의 멘탈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한참을 버둥거리다가 결국 패배한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 약한 박수가 나오긴 했지만 곧 흐지부지 사그라졌다. 그 다음은 불타는 갑판 위에 소년이 서 있었네. 아시리아 군대가 내려왔네. 같은 웅변 작품들이 이어졌다. 그 다음으로는 낭독 연습과 철자 맞추기, 대결이 펼쳐졌다. 조촐한 라틴어 수업반 학생들이 차례로 나와 훌륭하게 암송을 마쳤다. 이제 이날 저녁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 바로 젊은 아가씨들의 창작 장문 발표였다. 각자 차례가 되면 단상 앞으로 나와 목을 가다듬고 섬세한 리본으로 묶인 원고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최대한 감정을 담아 표현하고 문장 부호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들의 주제는 대체로 이전 세대와 다르지 않았다. 과거에도 그녀들의 어머니가, 그보다 더 이전에는 할머니가, 심지어 십자군 전쟁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상 대대로 반복되었을 주제들이었다. 우정, 지난날의 추억, 역사 속의 종교, 꿈의 나라, 교양의 이점, 정치체제 비교, 우울함, 부모에 대한 사랑, 마음속의 갈망 등등 익숙한 제목들이 줄을 이었다. 이런 장문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은 지나치게 애지중지한 우울함이었다. 또 다른 특징은 지나치게 화려한 언어를 남발하는 것, 그리고 애착이 가는 특정 단어와 표현을 마치 억지로 끼워 넣듯 남용하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압도적으로 망쳐놓은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각 글의 끝에 붙어있는 지루하고 고집스러운 설교였다.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글은 억지로라도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설교들이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고 진정성이 없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명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은 학교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젊은 아가씨들은 장문의 결론을 설교로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학교에서 가장 경박하고 종교적이지 않은 소녀일수록 그 설교가 가장 길고 가장 독실한 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런 현실적인 진실은 듣기 거북한 법이니까 시험 발표로 돌아가 보자. 처음 발표된 장문의 제목은 이것이 삶인가? 였다. 독자도 이 글의 한 부분 정도는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평범한 길을 걸으며 젊은 마음은 다가올 축제의 장면을 얼마나 즐겁게 상상하는가. 상상력은 기쁨이 가득한 장밋빛 그림을 그려낸다. 사치와 유행을 쫓는 소녀는 화려한 무리 속에서 자신이 모두의 시선을 받는 존재가 되는 모습을 그린다. 새하얀 드레스를 차려입은 그녀의 우아한 자태는 환희에 찬 춤에 선율 속에서 빛난다. 그녀의 눈빛은 가장 빛나고 그녀의 발걸음은 가장 가볍다. 이런 황홀한 상상 속에서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마침내 그녀가 꿈꾸던 엘리시움 천상의 세계에 입성할 시간이 온다. 모든 것이 마치 요정의 마법처럼 황홀해 보인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화려한 외면 아래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때 그녀의 영혼을 매혹시켰던 아첨의 말들은 이제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되어버렸다. 무도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매료시키지 못한다. 건강은 쇠약해졌고 마음은 쓸쓸해졌다. 그녀는 마침내 세속적인 즐거움이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을 돌린다. 그리고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은 감탄에 찬 속삭임을 주고받았다. 정말 감미롭다. 어쩜 이렇게 웅변적이지? 참으로 진실한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히나 마음 아픈 설교가 덧붙었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다음으로는 창백한 얼굴에 깊은 우수를 띤 마른 소녀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창백함은 아마도 과도한 약 복용과 소화불량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에서 두 연만 소개하자. 환상, 밤은 어둡고 거칠었다. 높은 하늘의 보좌 주변에는 별 하나조차 반짝이지 않았고 묵직한 천둥 소리는 귀를 울릴 정도로 깊고 강렬하게 퍼졌다. 무서운 번개가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마구 휘저으며 마치 위대한 프랭클린조차 그 위력을 억제할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차서 휘몰아쳤다. 거친 바람들 또한 신비로운 거처에서 일제히 튀어나와 사방에서 소란스럽게 불어대며 이 광경의 혼돈을 더욱 극대화하려는 듯 했다. 이토록 암울하고 황량한 순간 내 영혼은 인간적인 따뜻한 동정을 갈망했다. 그러나 그 대신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나의 조언자, 나의 위로자이자 길잡이 슬픔 속에서 나의 기쁨, 기쁨 속에서 또 하나의 축복, 그 존재가 내 곁에 다가왔다. 그녀는 마치 젊고 낭만적인 상상 속 에덴 동산을 거니는 찬란한 존재 같았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자신의 눈부신 아름다움만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부드러워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따스한 손길이 전해준 마법 같은 전율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마치 겨울의 망토 위에 맺힌 얼어붙은 눈물처럼. 그녀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깥을 가리키며 두 존재를 바라보라고 내게 말했다. 이 악몽 같은 환상은 무려 10페이지에 걸쳐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설교로 마무리되었다. 이 설교는 마치 장로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듯한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1등상을 차지했다. 마을 시장은 상을 수여하며 이것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웅변적인 작품이며 다니엘 웹스터조차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글이다 라고 격찬했다. 이와 덧붙여 이날 발표된 장문들 중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애지중지 다룬 경우와 인생을 삶의 한 페이지 라고 표현한 글의 개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많았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이제 선생님의 순서였다. 술기운이 거의 따뜻한 온화함의 경지에 다다른 선생님은 의자를 옆으로 밀어놓고 청중들에게 등을 돌린 채 칠판에 미국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지리반 학생들을 지도 테스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손은 술에 취해 떨리고 있었고 그 결과 지도는 형편없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때 교실 곳곳에서 웃음을 참는 숨죽인 킥킥거림이 퍼져나갔다. 선생님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바로잡으려 애쓰며 선을 지우고 다시 그렸지만 결과는 더욱 괴상한 지도가 되어버렸다. 그러자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점점 성공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웃음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머리 위 다락방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밧줄에 매달린 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고양이는 입과 머리를 천으로 꽁꽁 싸매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고양이는 천천히 내려오면서 몸을 위로 구부려 밧줄을 핥기려 했고 아래로 흔들리면서 공기를 향해 앞발을 휘둘렀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고양이는 이제 선생님의 머리에서 불과 15c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점점 더 내려오더니 고양이는 필사적으로 발톱을 뻗어 선생님의 가발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고양이는 가발을 움켜쥔 채 다락방으로 다시 끌어올려졌다. 그리고 선생님의 대머리가 환하게 드러났다. 그것도 반짝반짝 빛나며, 왜냐하면 간판장이의 아들이 그 대머리에 금빛칠을 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났다. 회의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학생들은 복수를 완수했다.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었다. 주석, 이 장에서 인용된 장문들은 사실 가짜가 아니다. 이 글들은 실제로 서부 출신 한 여성 작가의 산문과 시라는 책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글들이 학교 소녀들의 전형적인 글 스타일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이보다 더 그럴듯한 패러디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